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는 사회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입니다.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들을 체계화하는 자리인데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정부의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비전과 전략을 국민께 알리고 포용국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여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 책임제, 주거복지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은 이미 시작하였고, 이달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구조도 그대로입니다.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과 같은 안 좋은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 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국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늘 회의에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포용국가 비전이 국민 앞에 소개되는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사회정착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건과 상황들은 과거 북구와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 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국회, 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 해주십시오. 각 부처는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5대 사회정책 수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육아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애를 좀 늦게 낳았어요. 첫애를. 시간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외벌이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뭐 벗어나질 못했던 거죠. 신조는 한 가족당 최소한 2명인데 하나 또는 제로라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진짜? 정말 운이 좋게도 둘째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간 이후로는 상황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교육의 질은 올라가고 이제 아동부당 10만 원이 나온다 하니 둘째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그 부담이 없이 키울 수 있겠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키울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우울한 시간들을 이렇게 화도 내시고 좀 짜증 섞인 그러한 표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엄마는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안심센터에는 누구나 다 검사를 하시는데 그러한 비용 같은 거는 들지 않고 하니까 부담 없이 치매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엄마가 일단은 목적이 생기셨어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엄마도 앞으로 희망적으로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갖 데 자꾸 얼버텀 자꾸 아픈 데가 났으니 온갖 손 뻗어 마구 치고 나무 해다 날리고 솥불 비고 온갖 일 다 해. 기초연금 받고 그러가 살기 중하지. 병원도 댕기고 그리고 약도 사 먹고 이래. 약도 저기 3가지 먹고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25만. 5만 원어치 써보라. 얼마나 더 쓰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고기도 한 마리씩 더 먹고 싶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는 걸 팔부자지.
저희 아이가 처음 아팠는데 병명을 어디 가서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우선 지우는 어떻게 해서는 살렸어야겠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어머니 아버지 돈 빌려서 제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다고 수술비는 한 4,3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이 됐고요. 산전특례 적용을 해줘서 제가 총 낸 금액 한 400만 원 정도? 그때 그 상황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저희 가족도 같이 있지 못하겠죠, 지금. 네, 간혹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화면 속 주인공들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와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가족이셨죠? 마지막 화면 속. 네. 네, 아이 이름이 지우인데 언제부터 아팠나요? 생후 9개월 때부터 몸이 자꾸 부어서 병원을 찾아봤는데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었고요. 그러다가 10개월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몇 살이죠? 지금은 만 41개월입니다. 4살. 네, 지금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의 부모님으로서 많은 고충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전 엄마로서 어른은 아프면 참을 수가 있는데 아이는 아프면 참기 힘들었는지 이제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약 3년 동안 보면서 그 모습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픈 아이인데요. 이 아이 아픈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가장 힘들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래도 어깨가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케어 실행되고 나서 좀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지금 저희 아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선택 진료비를 내서 부담이 좀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선택 진료비를 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전에 수술 받을 때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서 큰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예, 앞으로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가 앓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은 아직 병명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 질환을 낫기 위해서는 매일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보험 적용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저희와 같이 아픈 아이들이 치료비나 병원비, 약값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아픈 아이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 때 그리고 막막하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나를 끝까지 안아주고 받아주는 곳이 바로 국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 가족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년간 사회정책 성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입니다. 국민과 함께 온 우리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의 사회정책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촛불의 염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였고 그리고 지난 1년간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온 기간이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며 국민 모두가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입니다. 우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간다운 삶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선택 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국민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하고 바로 가정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바로 6만 명이나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신규 수급자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어르신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동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바로 돌봄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 수요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도 돌봄 서비스는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8만 2천 호에 달하는 주거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을 현저히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삶의 조화입니다.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노동자에게는 휴식이 있는 삶을, 국민 모두에게는 전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청년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하고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개를 크게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여가 활동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중학생들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그리고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였으며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다양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일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15만 2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도 인상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펼쳐진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계적으로 구분된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바로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등을 통해서 전 국토를 고루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나온 1년간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전략들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8개 국책연구기관의 대표들로 작업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많은 포럼과 그리고 토론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7차례의 정책 포럼 그리고 수십여 차례의 토론회 또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럼 정책기획위원회 정혜구 위원장과 김현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무대 위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말고. 예, 아까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포용국가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영광스럽게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님 좀 긴장되시죠? 예, 좀 떨립니다. 예. 대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예, 저 위원장님 화이팅! 네, 잘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 방금 노래 하나 들으셨죠? 굉장히 힘든 현실이지만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좀 짠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화면 한번 봐주시죠. 10.1%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것은 한국 GDP 수준 대비 복지비 지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한번 보시죠. OECD 21%, 일본 23%, 우리보다 2배나 많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0% 했을 때 OECD는 1967년에 10%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1980년에 10%를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50년 전, 40년 전에 사회정책이 그 수준에 올라갔던 겁니다. 우리 사회정책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포용국가를 향한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마련했고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은명 교수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께서 하나 잠깐 빼먹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공적연금에 내는 돈이 한 28조 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에 내는 돈이 거의 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사회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포용국가를 향해 가는 사회정책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정책 하니까 이게 뭐 경제정책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고 분배만 강화하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먼저 2가지 말씀을 좀 중요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회정책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최저임금 올리는 것만 소득주도 성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은 단지 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기초연금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돈이 지급되면 아동 혹은 노인들이 생필품을 삽니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자영업의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은 올리고 통신비 등 가계 지출은 줄이고 복지를 확대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소비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종합되어야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혁신 성장과의 관계입니다. 혁신 성장,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는 건 대부분 다 규제 완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은 굉장히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양질의 인력들이 교육 제도를 통해서 길러지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혁신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도 우리나라 기업처럼 상명하복식으로 시키는 일만 하세요,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혁신 성장이 어렵습니다. 기업 문화를 좀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어줘야지 혁신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혁신 성장의 요소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현직으로 계신데요, 스웨덴에 기업 혁신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혁신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은 양질의 인력들을 길러내는 교육제도의 혁신, 즉 인적 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기업의 문화를 좀 더 협력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서 혁신 성장을 끌고 나가겠다. 즉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김영 교수님이 보충을 해주시네요.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뱅크와 IMF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적극 포용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임금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사회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포용과 혁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용과 혁신의 바탕을 둔 종합적인 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회 통합,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이라는 3대 비전 아래 9대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김 교수님, 9대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방대한 것 같지만요, 포용 국가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은 크게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담아놨습니다. 국가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빈훗 기능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누진적 조세 체계를 통해 갖고 빈자들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이 바로 로빈훗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돼지저금통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돈을 내서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는 돼지저금통처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돼지저금통 기능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소득을 재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돼지저금통 기능도 매우 약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빈훗 기능도 약합니다. 두 부분을 동시에 늘려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30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보험의 보장성도 70%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틀 안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의 질이나 교육계의 격차,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피사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공부 잘합니다. 영국, 미국 학생보다 상위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점수에서 창의성 부분과 다양성 부분을 골라내서 다시 점수를 내보면 하위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양질의 인력들을 키워내기 힘듭니다. 전면적으로 교육을 미래 혁신 방향으로 바꾸어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예, 인적 자본 육성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성평등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로 진출한 순간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평가하는 의리 천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위는 스웨덴 83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29위,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30점 미만입니다. 점수 차이가 50여 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OECD 최하위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고용 안전망 구축과 고령화 대비 정책에 대해서도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나머지 정책도 중요합니다. 먼저 고용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 왜 여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일터에서 쫓겨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최근 조선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직업훈련 더 강화하고 신속히 다른 산업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 기간 중에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이 되도록 각종 정책과 전략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이 고령 사회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전략입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 노인 의료비, 연금 너무 늘어나서 후세대들이 큰 짐을 지지 않을까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 의료비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팽창 속도가 지난 15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60년이 가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0%가 노인 의료비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연금 문제도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연금 때문에 우리 자식 세대들이 너무 큰 짐을 지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주력 소비 계층의 인구가 무려 2,800만 명입니다. 2060년 가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내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무조건 낮추고 이걸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내수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미래 사회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회 각 주체들이 자기의 이해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정책이 성공하려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대화를 더 활발하게 나눠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재 사회적 대화를 복원 중입니다. 최근에는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준 노사 대표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 말로 굳히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4년 뒤 2022년에 교육, 의료, 노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국민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고 충실히 집행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사회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용도 부족하고 혁신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으로 포용도 크고 혁신이 큰 혁신적 포용 국가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포용과 혁신이 선순환하고 균형을 이루는 사회, 그것이 바로 혁신적 포용 국가인 것입니다. 예,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나오시죠. 예,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국가. 예, 모두를 위한 포용국가. 함께 행복해지는 포용국 국가의 길을 가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 국가의 비전은 무엇이고 또 전략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그 길을 꿋꿋하게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1년간 사회정책 성과 보고와 포용 국가 비전 전략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스머치 잡는다. 와! 자, 이제 다른 사람도 찾아보자.